서울 강남 한복판, 고요한 저녁 하늘 아래 고풍스러운 전통 한식당 청월각은 오늘 저녁 그 어떤 날보다도 고요하지 않았다. 청월각의 중심 홀에는 은은한 조명과 단아한 국악 선율이 흐르고 화려한 정장을 입은 재계 인사들과 투자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해민그룹의 회장 차태현이 주최한 글로벌 투자 파티는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단 7살짜리 아이의 비명으로 순식간에 깨졌다. 싫어, 싫어, 다 싫어. 엄마가 없잖아. 작고 여린 몸을 가진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식탁 위에 도자기 그릇을 쓸어버리며 소리쳤다. 파편이 바닥에 튀고 정적이 흐른다. 그 아이는 차루은 해민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그가 울부짖자 자중은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의자에서 급히 일어난 차태현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도륜아, 그만해. 지금은 그런 자리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어른들의 말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했다. 주변에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였다. 심지어 전담 보육교사조차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홀의 한켠에서 검정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청월가게 시간제 서빙 아르바이트생 한서아였다. 20살 후반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끝나고 도망치듯 집에 돌아가야 하는 일상 속에서 오늘 밤은 어쩐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몸은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쟤 뭐 하는 거야? 내쫓기고 싶나?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굴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말없이, 단 한마디도 없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떨리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아주 부드러운 손짓이었다. 차도르는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뒤섞인 눈동자, 가쁜 숨, 그리고 그가 가장 원했던, 그러나 누구도 주지 않았던 존중이 담긴 시선. 잠시의 침묵 끝에 놀랍게도 아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깍! 엄마 손이랑 비슷해. 그 말에 회장 차태현의 표정이 무너졌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탄식이 흘렀다. 정적이 다시 홀을 덮었지만 이번엔 아이가 조용했기에 그 정적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청월각 내부 사무실. 차태현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이를 어떻게 진정시킨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냉정함보단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았어요. 혹시 아이를 알고 있었나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도. 네. 잠시 침묵. 차태현은 그녀의 말 속에서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심리학 전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상담심리학 4학년입니다. 졸업 논문 준비 중입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한서아 씨, 도륜이의 감정은 일반적인 위로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어요. 전문가 몇 명을 붙여도 소용없었죠.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아이를 진정시켰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치료보다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말에 차태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 위험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위험을 선택할 생각입니다. 네. 한서아 씨,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도륜이와 함께 살아주세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제가요? 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존재로 대가는 충분히 드릴 겁니다. 생활비, 학비,
보호자 자격까지.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진심으로 대하세요. 어떤 역할도 하지 말고 어떤 거짓도 없도록.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날 듯하다가 멈췄다. 도륜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여전히 손에 닿아있는 듯했다. 자신을 붙잡던 그 조그만 손. 그 손이 놓아졌다면 아이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차태현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그조차 모르는 안도감이 그의 눈동자에 스쳤다. 그날 이후 한서아는 더 이상 청월가게 알바생이 아니었다. 그리고 도류는 다시는 식탁을 뒤엎지 않았다. 그러나 이 평온은 너무도 짧은 휴식에 불과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세상, 그 세상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청월가게에서의 그날 이후 서아의 인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단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던 그녀는 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저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녀가 받은 주소는 해민그룹 회장 차태현의 개인저택,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안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보안이 철저한 구역에 자리 잡은 대저택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한동안 대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높은 담벼락, 거대한 철제 대문, 정교한 감시 카메라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 든 캐리어 가방 하나, 그리고 작은 어깨 가방이 그녀의 전부였다. 출입문 인터폰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검은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다. 첫인상부터 강한 인물이었고 눈빛은 매서웠다. 한서아 씨죠. 따라오세요. 이 여인은 해민가의 수석 가사 책임자, 일명 김여사라 불리는 사람이다.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존재이자 그 안의 질서를 만들어 온 인물이었다. 서아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복잡하고 고요한 정원이 지나가고 고풍스러운 목재 계단을 올라 거실로 들어섰다. 그곳은 호텔이 아니라 마치 갤러리 같았다. 차가운 아름다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 작품처럼 보존된 공간. 그리고 이곳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다. 김 여사는 집안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침 7시 기상. 식사는 도륜 군과 함께. 오출 시 반드시 보고. 손님 응대 금지. 사진 촬영 일절 금지. 그리고 그녀는 서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위치를 잘 아는 겁니다. 이 집에서 가족은 단 2명뿐입니다. 회장님과 도륜군.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침입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매 순간이 조심스러웠다. 도륜의 방은 저택 2층 남쪽 날개끝 방에 위치해 있었다. 처음 마주한 도륜은 이전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감정이 사라진 듯 무표정했고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 아니면 나가. 처음 들은 그의 말이었다. 서아는 조용히 문가에 앉았다. 나도 엄마 아니야. 그냥 너랑 잠깐 같이 지내기로 한 사람이야. 도륜은 고개를 돌렸다. 싫어. 아빠가 또 이상한 사람 붙였어. 다 똑같아. 서아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어지럽게 꽂힌 천문학 관련 도서들이 있었고 천장에는 형광별이 붙어 있었다. 벽에는 찢긴 그림, 부러진 크레용, 깨진 유리조각도 보였다. 그럼 너가 나한테 알려줘. 뭐가 다르면 되는데. 도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아는 그 침묵이 시험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방에 들어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끔은 책을 읽고 가끔은 별자리를 그려보기도 했다. 며칠 후 도륜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북두칠성이랑 북극성이랑 같은 거야. 서아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북극성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 길을 잃었을 때 찾는 별이야. 북두칠성은 계절 따라 움직이지. 하지만 그걸 따라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어.
도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 나는 북두칠성이고 엄마는 북극성이래. 그 말에 서아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찾고 있었고 그 마음은 누구보다 선명했다. 며칠 뒤 거실에서 차태현과 마주한 서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혹시 도윤 군의 방에 있던 유리조각들은 그대로 두셨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깨진 거울, 찢긴 그림, 그런 것들로 아이가 일부러 남겨둔 것 같았어요. 차태현은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다.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건 엄마가 있던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는 방이라며.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을 바꾸는 건 아이가 바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도륜이를 바꿔보세요. 그 부탁은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서아는 느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아이를 사람으로 보려는 이가 바로 그의 아버지라는 걸. 그 역시 어른으로서 실패를 인정하는 중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노트를 꺼내 글을 적었다. 도륜이는 생각보다 깊고 예민한 아이다. 감정 표현은 거칠지만 그것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다른 말이다. 이 집에서 누군가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높이에 서야 한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깊게. 그리고 그 비는 그녀의 마음을 다잡는 듯했다. 한편 집안 어딘가에서는 김 여사와 또 다른 인물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저 아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들은 오래 못 버텨요. 회장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애는 결국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래도 도륜 군이 말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한서아, 저 아이,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청담동 저택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다. 한서아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도륜과 아침을 함께했고 오전엔 도륜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도륜은 여전히 낯가림이 심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분노를 터뜨리는 횟수는 줄어들고 있었다. 선생님, 북극성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어느 날 도륜이 그렇게 물었다. 그건 지구가 도는 축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른 별들은 돌아다녀도 북극성은 항상 같은 곳에 있어. 그럼 엄마가 북극성이면 나는 항상 거길 바라보면 돼요. 서아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 짧은 질문 속엔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숨어 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응, 바라보면 돼. 북극성은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아무리 어두워도. 도륜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웃음이 두 눈까지 번진 날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웃음이 집안의 모든 공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서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청소 담당 직원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그 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다 확인해. 일기장이라도 나오면 복사해. 네, 김 여사님.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 여사는 내부 보안팀을 통해 서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울 예대 상담심리학과 4학년. 어머니는 무명하가였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가출. 현재는 동생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거주 중 빚은 없으나 소득은 미미.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너무 정직하다. 그녀는 무리하게 말하지도 않고 교묘하게 아첨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했다. 그날 저녁 도륜은 식사 도중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아빠, 나 다음 주 학교 안 가도 돼. 차태현은 신문을 덮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에이, 천문대 간다고 했잖아. 서아, 선생님이랑. 서아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별을 좋아해서 평일은 곤란하신 줄 알면서도. 차태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단호하라. 진짜. 고마워, 아빠. 도륜의 눈이 반짝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김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차태현에게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다. 회장님, 혹시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닐까요? 외부인의 영향을 이렇게 쉽게 허용하시면. 도륜이가 웃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서아는 잠시 외출해 천문대 체험 관련 자료를 구입하러 나갔다. 그녀가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중년의 남성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이상했다. 하지만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돌아왔다. 이 작은 불편함은 앞으로 닥칠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며칠 후 서아는 도륜과 함께 작은 마당에서 별자리 도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때 저택 입구에서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차 문이 열리자 길고 고운 다리를 드러낸 여성이 내렸다. 완벽한 메이크업, 명품 정장, 차가운 표정. 그녀는 윤혜린, 차태현의 과거 락혼자였다. 국내 유명 기업 회장의 장녀이자 현재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 그녀의 방문은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오랜만이에요, 회장님. 거실에서 마주 앉은 혜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냈나? 네, 돌아오자마자 도륜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걱정되더군요. 그래서 찾아왔나? 도륜이가 아파요. 나도 그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다. 그런데 집에 가정교사가 있다면서. 차태현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그 아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건 내가 판단할 일입니다. 혹시 판단을 흐리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윤혜린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말 속에는 부족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이미 김 여사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혜린과 따로 만났다. 두 사람은 오랜 인연으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 혜린 아가씨, 뭔가 감지하셨군요. 그 아이, 위험해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든 큰 실수를 해요. 회장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는데. 제가 이미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럼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아를 향한 보이지 않는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다. 청담동 모 재벌가, 가정교사 이장한 미성년 보호자 고령 유혹, 심리학 전공 여성, 무자격 상담 행위 중. 첨부된 사진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서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하나의 타깃이 되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택 안에는 다시 냉기 어린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도륜이 웃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이 집안의 누군가는 더욱더 불편해졌다. 서울 근교 작은 천문대. 청명한 밤하늘 아래 별빛이 산등성이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도륜은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천문대 관람실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선생님, 저 별이 북극성이에요. 응, 맞아. 저기 가장 빛나지는 않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별. 도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가 나한테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별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서아는 아이의 눈동자에서 흔들리는 그리움을 읽었다. 도륜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면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 무너짐을 조심스럽게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지금 서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서아는 별을 가리키며 도륜의 손에 작은 별자리 카드를 쥐어주었다. 이건 선물이야. 내가 좋아하는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있는 도안이야. 어디에 있든 이걸 보면 하늘을 떠올릴 수 있어. 도륜은 작게 웃었다. 선생님은 항상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 같아요. 천문대 체험 후 돌아오는 차 안, 도륜은 골아떨어졌다.
조수석에 앉은 서아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는 상처를 안고 있지만 누구보다 순수했다. 그런 아이가 어른들의 판단과 이해관계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도윤이만큼은 절대 버림받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인터넷상에서는 특정 커뮤니티 게시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다. 청담동 모 그룹 회장의 자녀, 무자격자에게 정서 교육 중. 가정교사의 민낯, 불법 상담 의혹까지. 사진은 뚜렷하게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모두 그 대상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챘다. 기사는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었고 댓글창은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했다. 가난한 여자, 재벌가 아이한테 접근하는 전형적인 이야기. 이제 치유란 이름으로 다 용서되는 건가? 아이는 실험 대상이 아나. 해밍그룹의 홍보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차태현은 기사를 받은 직후 집무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주들이 반응하기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 이 여자를 넣어. 아무리 아이가 웃는다 해도 회장님의 이미지와 회사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태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게 도윤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김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 군은 아직 어립니다. 상처받더라도 금방 잊을 겁니다. 하지만 해민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서아는 도륜과 함께 거실에서 별자리 스티커를 붙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륜은 새로 배운 별자리 이름을 하나씩 외우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내 옆에 있어줘요. 서아는 손을 멈췄다. 그냥 내가 있어서 좋아. 내가 웃는 게 좋고 말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옆에 있는 거야. 도륜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선생님이 사라질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서아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 아이의 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이전에 겪은 상실의 기억이 또다시 반복될까 두려운 마음이었다. 나는 도륜이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 그 순간 도륜은 서아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선생님, 나 진짜로 엄마 같아요. 그 말은 너무도 조심스럽고 너무도 간절해서 서아는 그저 조용히 아이의 등을 토닥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장면을 누군가는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다. 바깥 복도 끝, 커튼 뒤에 숨어있던 류네린의 시선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류네린은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진은 확보했습니다.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영상도 녹화했어요. 지금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기사들이 다 퍼질 때까지 기다려라죠. 한 번에 끝내려면 제대로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류네리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천천히 그으며 중얼거렸다. 가짜 감정으로 진짜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어. 난 이 집을 다시 돌려받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아침 식사 후 도륜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차태현에게서 호출이 왔다. 거실로 내려오세요. 그녀가 내려가자 거실 중앙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문제의 기사와 사진들이 떠 있었다. 서아는 한눈에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저는 아무 의도도 없었습니다. 도륜이에게 어떤 역할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차태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집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봅니다. 회장님. 하지만 도륜이는 웃고 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말끝을 흐리다 말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떠나달라는 의미였다. 직접적인 해고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날 밤
서아는 짐을 챙겼다. 작은 가방 하나와 먹고의 책. 그녀는 도륜에게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않고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마당의 별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북극성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별을 바라보는 아이는 더 이상 그 빛을 손에 잡을 수 없었다. 한서아가 저택을 떠난 다음 날 청담동의 고요한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해민가 안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도륜은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식탁은 차려졌지만 아이는 자신의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륜군, 식사하세요. 대답은 없었다. 몇 분 후 문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이 아이가 원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점심이 되어도 도륜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방문 앞에는 식판만 조용히 놓여졌고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다. 차태현은 외부 미팅을 취소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 열어라, 도륜아. 아빠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연은 문에 귀를 기울였고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어린 아이가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 내지 않고 울 때 나는 그 특유의 흐느낌. 잠시 후 도륜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우 낮고 갈라진 소리였다. 서아 선생님, 거짓말쟁이야. 태연은 그제야 무릎이 풀리듯 문 앞에 주저앉았다. 아이의 감정이 다시 부서지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애써 조금씩 회복시켜온 아이의 마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어도 도륜은 문을 열지 않았다. 태연은 거실에서 텅 빈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잔을 비울 때마다 눈빛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줬다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모든 상황은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윤혜린의 말, 김 여사의 조언, 언론의 압박. 그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계산된 선택이었지만 아이의 눈물 앞에서는 모두 무력해졌다. 그는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서아의 연락처를 눌렀다. 하지만 벨은 울리지 않았다.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녀는 전화번호도 바꾼 모양이었다. 며칠 뒤 도륜은 결국 열이 오르고 말았다. 계속된 단식, 스트레스, 감정 기복. 소아과에서 돌아온 그는 탈진한 채로 침대에 누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간호사가 물을 건네자 도륜은 눈을 뜨고 말했다. 나 별 보기 싫어졌어요. 그 말은 태현의 가슴을 짓눌렀다. 별을 가장 사랑하던 아이가 더 이상 하늘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현은 다시 서아를 찾아 나섰다. 그가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 은평구의 한 낡은 원룸 골목. 몇 번을 헤맨 끝에 작은 2층 건물 앞에서 멈췄다. 계단을 올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수수한 차림의 서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회장님, 어떻게? 도륜이가 아픕니다. 서아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 줄은.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태연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못한 건 나였어요.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체면을 생각한다는 명분. 다 핑계였죠. 애 오셨어요. 도륜이는 다시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늘도 안 봅니다. 그 말에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외면했어요. 이젠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좁은 방 안에는 동생이 잠든 작은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겨우 버티는 것이었지만 단 한 번 누군가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 말했을 때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다. 제가 돌아가면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맡겠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도르니의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별을 보고 있는 장면. 가운데에는 작게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청담동 저택. 오전 10시. 도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익숙한 향기와 발소리가 다가왔다. 도르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아이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선생님. 서아는 조용히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늦었지. 도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작고 뜨거운 팔이 그녀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다시는 떠나지 마요. 응, 약속할게. 그 순간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는 불편했고 누군가는 긴장했지만 적어도 그 집안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은 다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세상의 눈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아의 복권은 조용했지만 그 여파는 빠르게 퍼져갔다. 청담동 저택 안에서 도른과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고 아이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식욕을 되찾았고 밤이면 별자리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서아의 존재는 아이에게 다시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너무도 짧았다. 진실은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거짓은 한순간에 번졌다. SNS에 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건 서아가 돌아온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익명의 계정이 업로드한 38초 분량의 영상. 도른이 서아에게 안겨 엄마 같아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뒤에는 서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도 내가 좋아 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공유되었고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어섰다. 누군가는 감동적이라 말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차가웠다. 엄마 럭카놀이로 재벌가 들어갔네. 저러자 계산 끝났네. 감정팔이 대단하다. 아이한테 저건 정서적 학대야. 차 회장도 눈이 멀었구나. 해민 그룹의 공식 이메일과 대표 번호에는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관련 기사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7살 상속자, 정체불명 여성 품 안에서 엄마라 부르다. 재벌가의 침투한 감성 마케팅. 심리학도 자격증 없는 의사 상담 논란.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서 기업 이미지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번져갔다. 회장실. 차태현은 데스크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홍보팀 팀장과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냉담했다. 회장님, 여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트위터, 커뮤니티 전부 통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주는 가정 내 사생활 관리 실패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한서아 씨와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부 직원도 아니고 정식 보류 자격도 없기 때문에 법적 방어가 어렵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아이를 해고하라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계약 종료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 아이를 웃게 한 사람을 버리라는 조언이 당신들의 전략이라면 이건 더 이상 전략이 아닙니다. 홍보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서아는 사태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른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기사 제목만 조심스럽게 지나쳤지만 익숙한 장면이 SNS에 떠도는 걸 본 순간 피가 식는 듯했다. 그 영상은 명백히 도청과 몰래 촬영에 의한 것이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것도 명확했다. 그녀는 차태현을 찾아가 말했다. 이대로 두면 도른 군이 또 상처받을 겁니다. 이번엔 더 깊게요. 당신은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의 눈을 보면서 그 말에 차태현은 다시 흔들렸다. 제가 나가면 진정될까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도륜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겁니다. 며칠 뒤 차태현은 비공식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뭐뭐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만 초청된 작은 자리였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번 논란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와 조작된 정보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한서아 씨는 제 아들의 정서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도륜이가 마음의 문을 연 유일한 인물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하지만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표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왜곡해서 소비하는 것이 더 큰 폭력입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단어는 반드시 혈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다. 그의 말은 날카로우면서도 단단했고 누군가는 그 말에서 책임감보다 더 큰 무언가를 느꼈다. 이날 이후 기사들은 난극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서아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준다. 가짜 엄마라고. 진짜 사랑은 혈연보다 더 깊다. 오히려 문제는 감시와 침해였다. 누군가 익명으로 과거 도륜이의 병원 진료 기록 일부를 유출했고 그 안에는 감정고립, 외부 접촉 거부, 자해시도 우려 등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상태는 정서 안정, 발화 증가, 수면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명시되어 있었다. 여론은 갈라졌고 그 틈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가령 이 모든 비난이 정당했는가? 그날 밤 도륜은 작은 노트를 들고 서아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거 봐요. 내가 새로 만든 별자리예요. 이름은 서아자리예요. 서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안았다. 그 작은 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밤하늘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논란이 정점을 지나고 세상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한 듯 보이던 어느 날, 서아는 조용히 짐을 쌌다. 도륜의 방에서 나오는 별자리 도안들, 그 아이가 그린 작은 그림들, 책 사이에 끼워 둔 손편지 한 장까지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김 여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또 도망가는 겁니까?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돌아왔을 때 이 집이 진심으로 달라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당신도 두려워졌군요. 제가 있는 것만으로 도륜이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 해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사라지면 아이는 이번엔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조용히 김 여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서아가 떠난 뒤 도륜은 다시 자신만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누구도 그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떠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첫날, 아이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둘째 날, 그림을 찢었고 셋째 날엔 천장에 붙여둔 별들을 떼어냈다. 그리고 넷째 날, 도륜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야. 또 떠났어. 차태현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이를 또 한 번 혼자 두고 말았다. 책상 위에 놓인 의료 보고서에는 정서 해기 가능성,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번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편 서아는 서울 북부의 작은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다른 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 곳.
이름도 묻히고 기억도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공간. 그러나 어느 날 상담센터에 한 소년이 들어왔다. 중학생 또래의 아이였고 낯설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이를 데려온 상담사가 속삭였다. 이 아이, 말은 안 하지만 가족을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보호자 없이 혼자 살아왔대요. 서아는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 나는 서아 선생님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소녀는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입을 열었다. 별 좋아하세요? 서아는 그 말에 멈칫했다. 응, 아주 많이. 너도 좋아해. 소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랑 같이 별자리 한번 그려볼래? 그날 상담실 벽에는 새로 그린 북두칠성 하나가 걸렸다. 그리고 그 별 아래에는 조그만 글씨로 진짜 별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었다. 한 달 후 청담동. 도류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차태현은 아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도류나,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빠가 데려올게. 도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난와로 이미 떠났으니까. 아빠가 실수했어. 아빠가 널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먼저 팔아야 했는데. 도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아이는 몰래 거실로 나와 전화기 앞에 섰다. 그리고 짧게 번호를 눌렀다. 서아 선생님.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서아는 놀라서 수화기를 들었다. 도륜이니. 선생님, 별이 다시 사라졌어. 서아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상담센터를 나섰고 다시 청담동의 대문 앞에 섰다. 문은 천천히 열렸고 마당 너머에서 아이가 달려나왔다. 정말 왔어요. 진짜로 왔어요. 서아는 아이를 안았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 저택의 공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김 여사도, 외부의 시선도, 언론도, 그리고 차태현은 처음으로 자신이 아리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배우고 있었다. 밤이 되자 도린과 서아는 다시 천문대를 향했다. 이번엔 함께 차태현도 차에 올랐다. 별빛이 쏟아지는 언덕 위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륜아, 저 별 기억나니? 응, 북극성이야. 그렇지. 그리고 옆엔 북두칠성. 서아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서로의 별이야. 멀리 있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도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아빠, 우리 세 멍이니까 새로운 별자리 만들자. 차태현은 그 손을 잡으며 작게 웃었다. 좋다. 이름은 뭐로 할까? 가족자리 어때요? 그 말에 별보다 더 밝은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다. 서아의 복귀 이후 해민가의 일상은 다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도류는 아침이면 스스로 일어나 식사를 했고 학교에 나가는 날도 늘어났다. 아이의 눈빛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언론은 조용해진 듯했지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창에는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었다.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 신데렐라 이야기지. 아이의 회복보다 여자의 의도가 더 궁금하다. 진짜 감정이라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지. 그들은 여전히 정답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 정답은 공식석상에서만 통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날 차태현은 서아에게 조용히 말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당신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이젠 나와 도륜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이야기예요. 하지만 당신을 숨기는 건 당신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단단하고 조용했지만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은 해민그룹 본사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다. 단순한 기업 이미지 정정이나 대응이 아니라 한 아이의 회복을 둘러싼 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회의 당일 서아는 조용히 준비실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정한 베이지 톤의 블라우스, 깔끔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그보다 단단한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김 여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 집안에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건 아이를 위한 사랑이고 그건 어떤 말보다 강한 진실입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땐 직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오세요.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 앞에 차태현, 도윤, 그리고 서아가 나란히 섰다. 이례적인 가족 동반 기자회견은 시작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건 차태현이었다. 해민그룹의 대표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와 제 아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아 씨는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마음을 열게 만든 그리고 지금의 웃음을 되찾게 해준 사람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장면,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장면. 그건 조작된 감정이 아닙니다. 아이가 느끼는 가장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서아 씨와의 관계는 단지 아들의 정서 회복을 도운 보호자로 한정되는 건가요? 태연은 서아를 바라보다 마이크에 대고 또렷이 말했다.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아이의 웃음을 되찾게 해준 이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태연은 잠시 멈추고 서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해민가의 외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그중 한 명이 즉석에서 물었다. 그럼 이 발표는 두 분의 관계가 정식으로? 서아는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도륜이를 웃게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이의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이후 언론은 다시 뜨겁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혈연보다 깊은 유대, 회장이 선택한 가족의 형태, 감정이 아닌 책임으로 증명한 관계, 상처 위에 핀 사랑, 새로운 가족의 시작. 여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고, 비난하던 이들조차 진심이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류는 서아와 함께 별자리를 그리며 말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선생님이 내 사람이란 거. 서아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알아보면 되는 거야. 그게 진짜니까. 차태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왔다. 우리 세 사람, 정말 별자리 하나 만들까? 도륜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도서연 어때요? 도윤, 서아, 태연. 그 말에 둘은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밤,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이던 어느 날, 해민가에 다시 한번 낯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서아와 도륜, 차태현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서아는 도륜의 학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역 아동심리지원센터의 외부 자문 역할도 맡게 되었다. 태연은 회사 업무와 병행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는 태현의 비서가 급하게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회장님, 이 기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넨 태블릿에는 한서아, 과거 정서학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민 그룹 회장의 약혼 상대로 알려진 한서아 씨, 과거 대학 시절 아동심리 실수 중 학부모와 마찰. 해당 사례는 학교 내에서 종결되었지만 이후 피해 아동이 유상 후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증언이 본인은 억울한 오해라고 밝혔지만 유사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태현은 얼굴이 굳었다. 즉시 홍보팀에 확인을 지시했고 법무팀 역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인터넷에는 다시 비난 여론이 급속히 퍼져갔다. 이제 보니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네. 도윤 군은 또다시 희생자인가? 과거를 숨기고 가족 흉내를 냈다. 그 시각 서아는 상담센터에 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기사를 읽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건 4년 전 대학 2학년 시절의 일이었다. 아동심리 실습중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한 아이와의 갈등. 그 아이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상태였고 예민하고 공격적이었다. 서아는 당시 실습생으로서 그 아이와의 상담을 맡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상담은 중단되었고 보호자의 항의로 실습도 종료된 사건이었다. 그 후 학교 내부에서 조사와 중재가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서아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이후 실습을 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녁, 서아는 조용히 거실에서 태연과 마주 앉았다. 도류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기사, 보셨죠? 응, 봤어. 그 일,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그 아이를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미숙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아이를 돕겠다고 덤볐고 결국 제가 상처를 주게 됐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거짓은 없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계속 상담이라는 길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도륜이를 만나고 아이가 웃는 걸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게 된 거예요. 태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때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무서웠어요. 그 일이 당신과 도륜이에게 또 상처가 될까봐. 당신이 저를 믿지 못하게 될까봐. 그 순간 태연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지. 당신은 그 상처를 끌고 여기까지 온 거고 도륜이를 지켜줬어. 하지만 세상은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버텨야 해. 다음 날 해민 그룹 이사의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었다. 내용 중에는 한서아 씨와의 관계 정리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이사진은 기업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었다. 태연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단호히 말했다. 이건 제 사적인 문제입니다. 기업 경영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간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은 모든 언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 하나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그럼 제가 회장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리보다 소중한 자리는 지금 제 아들 옆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아는 도륜과 별자리를 그리며 조용히 말했다. 도륜아, 혹시 선생님이 실수한 적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도륜은 고개를 갸웃했다. 실수.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계속 선생님을 나쁘게 말한다면 도륜은 조용히 종이에 별을 하나 그리고 말했다. 그럼 나는 더 크게 말할래요. 아니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라고. 서아는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그 말은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따뜻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기자가 보도한 기사 하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피해 아동, 최근 인터뷰 통해 한서아 씨는 나를 해치지 않았다 고백. 오히려 선생님만 기억에 남아. 지금은 나도 상담사가 되고 싶다. 한 남학생의 익명 인터뷰가 실려 있었고, 그는 당시 미숙한 시스템과 어른들의 판단이 선생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 기사 이후 다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도류는 말했다. 이제 선생님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서아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이제 우리 셋은 어떤 그림자에도 사라지지 않아. 계절은 어느새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울 하늘은 높고 맑았고 밤이면 별들이 뚜렷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청담동 저택의 마당 한켠에는 작은 텐트가 세워져 있었고 도류는 손전등과 별자리 지도 그리고 노트를 챙기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선생님, 아빠, 빨리 알어. 오늘 북쪽 하늘 진짜 맑아요. 서아와 차태현은 아이의 부름에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제법 차가웠지만 셋이 함께 있을 때 그 바람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세 사람은 텐트 안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도륜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저기 바로, 저 별, 저게 바로 도서연 자리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 별자리 이름은 누가 만들었더라? 내가요. 우리 가족 이름 따서. 도륜, 서아, 태연. 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천문학 사전에도 등록해볼까? 진짜요. 진짜지. 적어도 이 집에서는 그게 제일 밝은 별이니까. 며칠 뒤 도륜의 학교에서 가족 참여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다. 아이들은 각자 가족을 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도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교실 안은 조용했고 학부모들 역시 집중해서 그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루은이라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꼭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뒤에 걸린 발표판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세 사람의 사진과 함께 아이가 그린 별자리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서연 자리.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저 별을 보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순간 교실 안에 조용한 탄성이 흘렀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류는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다. 서아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 정말 많이 자랐네요. 태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웃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못 했을 거예요. 우린 함께였으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었다. 몇 주 후 해민그룹은 자사 산하복지재단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심리적 상처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서회복 클리닉 개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서아가 공식 위촉되었다. 이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아 씨는 그 선택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재단 발표는 큰 화제가 되었고 서아의 인터뷰는 주요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다. 제가 하는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 마음의 진짜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고 믿어요. 시간은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서아는 도륜과 함께 작은 산책길을 걸으며 물었다. 도륜아, 요즘은 무슨 꿈 꾸고 있어? 옛날엔 별이 좋아서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는데 요즘은 상담사가 되고 싶어. 에이,
나처럼 외로운 애들, 나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서아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 품 안에는 더 이상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날 밤 저택의 정원에 다시 불이 켜졌다. 세 사람은 함께 모닥불을 피우며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고 있었다. 도르나, 오늘은 어떤 별 보고 싶어? 오늘은 아무 별도 안 봐도 돼요. 에, 지금이 제일 반짝이니까요. 그 말에 서아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아무 말 없이도 모든 감정이 통했다. 이야기의 끝은 정해진 게 아니었다.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완성되어 가는 중이었고 어떤 순간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서로의 곁을 지켰다. 누군가는 그들을 여전히 의심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그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륜의 말처럼 진짜 가족은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어딘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누군가가 문득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저 별자리 본 적 있어. 도서연자리라고 하지 않았나? 그 별은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은 빛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들, 길을 잃은 어른들, 그리고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없이 속삭여 줄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